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다단계 같은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핵심은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인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잘 속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는 보이스피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피해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6년에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약 17,040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1년 뒤 2017년에는 24,259건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2018년 11월 말 기준을 보니까 31,018건으로 매년 이게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계속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 최근에는 지인을 사칭하는 일명 카톡 피싱이라든지 네. 또는 메신저 피싱 이런 것이 그 상당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네.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쫙 이걸 뿌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싹 삭제해 버리는 그런 예. 형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도 이런 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 또 유행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미싱이요? 예. 어떤 뜻인가요? 스미싱이 이제 일종의 SMS 일종의 짧은 문자 메시지에다가 그다음에 피싱을 합친 건데요. 네. 원래 피싱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퍼스널 데이터 피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종의 낚시하듯이 낚는 거죠, 개인 데이터를. 근데 이게 보면은 무료 쿠폰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또는 택배 조회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그 클릭하기 쉽잖아요. 예, 그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쫙 깔리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이런 것을 사실 탈취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알려진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범죄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사기꾼들이 정말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하고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속임수에 걸려드는 데는 뭐 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는 직업 다 소용없습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도 쉽게 당할 수가 있는데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피해자들이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네. 일종의 기대 심리, 뭔가 일확천금 같은 걸 바라는 심리가 있어서 엮여 들어가고요. 예.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또 약하거나 또는 민감한 그런 사건, 이런 민감한 심리를 건드려지기 때문에 네.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자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그 내용이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했던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그걸 클릭한 건가요? 네, 클릭하니까 사람들이 이 문자 메시지에 무려 40만 명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40만 명이나 사진을 클릭한 거예요? 네, 클릭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한 사진이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예. 뭔가 이게 속았구나 싶으니까 바로 취소 버튼을 딱 누릅니다. 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한 어떻게 달 후에 됐나요? 그 자기 휴대폰 그 휴대전화 청구서에 예. 2,990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거죠. 네. 사실 3,000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관해서는 이게 개인의 인증번호가 필요 없다는 걸 악용한 거예요.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자 메시지 하나로 10억 원 넘는 거금을 탈취해 갔어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40만의 이렇게 피해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약간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약한 그런 심리가 건드려진 겁니다. 네, 다들 뭐 민정이라는 아는 지인이 한 명씩 있었나 봐요. 네, 이 사건이 민감한 심리를 그런 자극한 사건이라면 혹시 혹할 만한 제안을 해서 기대 심리를 자극한 그런 사건도 있나요? 네,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위 건가요? 그 조희팔 사기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희팔 유명한 범죄 네, 아닌가요? 상당히 유명 범죄죠. 예. 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동안에 무려 7만 명을 대상으로 5조 715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사기를 했어요. 5조 원대요. 네,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자체를 렌탈하는 그걸 다단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건데요. 네. 그 자체가 조 단위의 사기 금액도 문제가 됐고 대담한 사기 수법 그리고 사실 그 의문투성이인 사망 관련해서도 많이 유명해진 그런 사건인데요. 네. 실제 영화 마스터나 꾼의 모티브로도 제공됐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의료기기 이거를 사면은 이걸 대여하면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고요. 네. 실제 저금리 시대에 연 35%는 우리가 보장한다.
이렇게 되니까 전국 지역, 대구, 인천, 부산 할 거 없이 전국에 수십 개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49개 센터를 이 사람들이 운영했어요. 예. 실제로 이게 그 내용은 뭐냐면 뒷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럼 이거 갖고 앞사람한테 이자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일종의 다단계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결국은 뭐 중국으로 밀항하게 되고 그 뒤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죽었냐, 살아있냐 이런 여전히 논란도 논란입니다. 여전히 네. 있죠. 정말 잘만 들여다봤어도 허점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욕망과 속임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큰 돈 벌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어떤 유인가가 있겠죠. 예. 근데 게다가 특히 큰 돈을 벌게 되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현실 자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뭔가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처를 생각해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복권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예.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그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그리고 또 사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계속 이게 그동안은 떨어졌으니까 한 번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일종의 이거를 저희가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네. 계속 떨어졌다는 것과 앞으로 올라가는 것 사이에는 사실 서로 상호 독립적인 그런 사안인데 예.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죠. 아. 한 번에 인생 역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걸 큰 돈 벌 것 같은 그 심리를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네. 특히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나 뭔가 바라는 소망 심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쉽게 낚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은 나한테는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야. 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나 일종의 긍정 편향과 같은 인지적 왜곡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종교를 내세운 그런 사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예전에 그 드라마 구해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주인공의 오빠도 죽고 그다음에 엄마도 정신질환을 겪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이비 종교에 사실 귀의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쉽게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사이비 종교 안에 소속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현실 자체를 사실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문제가 계속 고립되고 그 안에서는 뭉치게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관심을 보이거나 일부 좋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믿기 때문에 더 쉽게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소위 말하는 면식범이라고 말을 예. 하게 되는데요.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 사기 피해자의 57.1%는 아는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네. 일종의 뭐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의 9.1%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이 사기를 친 거고요. 가족이요. 네. 예,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경우는 33.8%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아는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알고 지낸 역사가 있는데 나를 사기치겠어 이렇게 설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바보가 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법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사실 일확천금이 없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 사실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왜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자기가 성실하게 해서 자기가 번 거, 그게 소중한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만약에 너무 보시니 이제 불안 수준이 높다든지 또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높은 분들은 팔랑귀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만약에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이걸 혼자 빨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범위 내에 투자를 해야 되지 맞아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신종 사기 수법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실 많이 공지를 하고 알리잖아요. 그런 걸 흘려듣지 마시고 잘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찾아보니까 이 메신저 상으로 이렇게 돈을 요구할 때는 절대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